안녕하세요. 오늘은 점성술 의학 들어보셨나요? 별이 움직이고 막 달이 움직이고 하는 걸 봐서 사람을 치료하는 의학입니다. 언제 어떤 약을 쓰고 한번 동서양에 어떤 이런 전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타고라스는 number, 숫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숫자가 우주를 지배한다. 다 기억하실 거예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그래서 피타고라스가 했던 생각들을 보면 실체를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수학적 공식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구체적 현상, 자연 현상의 추상화, 수학화랑도 그 연결이 되죠. 근데 뭐 이때는 그 프린키피아인 뉴턴 같은 식의 수학적 뭐 그런 의미는 아직은 아니고요. 이때는 오히려 이 동양의 주역과 더 가깝습니다. 주역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자연현상의 수학화의 노력이었습니다. 이때 피타고라스가 했던 이 수학화의 개념은 좀 이렇게 mystical significance of numbers, 수가 어떤 신적인 뭐 이런 그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고 10을 신성한 숫자로 여겼고 그래서 태양계에 열 행성이 있다 이런 짐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numerologist, 수점술사라고 번역하는데 뭐 적절한 번역인 것 같아요. numerologist. 어때요? 주역이랑 비슷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가 와 닿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틀렸다 맞다가 아닙니다. 또 신성한 숫자, 뭐 이런 식의 숫자의 의미를 부여했고요. 4와 7을 신성한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동양의학의 고전 황제내경에도 7, 8, 여자는 7, 남자는 8, 이 숫자로 이제 노화의 과정을 설명하고 하는 게 나오죠. 뭐 7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고 8이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겠습니까마는 당시에는 그런 숫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했었습니다. 피타고라스는 그 수점술사 그런 면 외에도 의학계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실제 히포크라테스 학파에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히포크라테스 학파의 많은 생각들이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온 거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중에 critical days 이 개념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체질, 휴머에 대한 생각들도 이 피타고라스 학파가 먼저 생각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critical days는 이것도 이제 점성술, 뭐 천문학과 연결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달이 차고 이지러지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뭐 파도도 거기에 영향을 받고 하니까 사람 몸도 여기에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어떤 질병에 어떤 차고 이지러짐 이런 것이 있어서 그 적절한 시기에 약을 쓰고 치료를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특히 뭐 말라리아 같은 병은 이게 확실하잖아요. 뭐 3일 동안 열이 났다 안 났다 하니까 이런 리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런 생각이 확장돼서 이 프라그노시스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됩니다. 어떤 질병의 자연사, 뭐 계절이 바뀌듯이 사람의 병도 이런 리듬과 흐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치료를 해야 된다. 지금 현대 질병의 자연사, 프라그노시스 혹은 내추럴 히스토리 하면 좀 예방의학에서 쓰이는 용어로 좀 다르게 쓰이는데 그 고대는 좀 이렇게 좀 지금 시점에서 보면 과학적인 것은 아니죠. 이제 자연의 현상을 그대로 인체에 적용시킨 겁니다. 이제 한약에는 천인합일이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천인합일. 그러니까 하늘과 사람이 하나란 얘기죠. 이 독립돼 있지 않고 서로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Holistic Healing System recognizes that life, health, well-being. 그러니까 우리 인생, 삶과 죽음, 뭐 건강 이런 것들이 모두 intimately 아주 밀접하게 connected with larger 커다란 universal life cycle of nature 그리고 cosmos 그 우주와 이 자연계의 라이프 사이클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뭐 한방에서 이렇게 진단할 때도 사시사철 사계절에 맞춰서 진단을 하고 뭐 이런 개념들이 이 고대 그리스에도 거의 비슷하게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 구궁도라고 동의보감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이제 천체가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그 규칙성을 얘기한 거고요. 영추에 나온 것을 이제 동의보감에서 그 인용한 건데, 태을 여기 앞에 태을은 신의 이름입니다. 그 태을이라는 신이
며칠에 어디 들어오고 며칠에 어디 들어오고 그런 절기를 이제 파악하는 수단인 거죠. 밑에 있는 그 동인에서 인용한 거에도 8개의 절기가 이렇게 그 왕성해지고 이제 저물고 하는 그것을 이제 하늘의 움직임, 그러니까 별자리 천문의 움직임에 맞춰서 설명한 게 이 구궁도입니다. 구궁도가 왜 중요하냐면 이 구궁, 그러니까 천문의 움직임, 별자리의 움직임, 그 하늘의 변화에 따라서 침 놓는 것도 다르게 놔야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이거는 그 내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자침해서는 안 되는 때는 태을이 머무는 날, 앞에 구궁도에 나왔던 신이죠. 신이 이게 절기에 따라서 이제 위치를 바꾸는데 그게 별자리가 바뀌는 거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이게 태을이라는 하늘의 신이 이렇게 별자리가 움직임에 따라서 며칠마다 움직이는데 이 어떤 특정한 날은 어떤 그 천기일이니까 이게 꺼릴 기자입니다. 이럴 때는 침을 놔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요. 뭐 이렇게 이 제목 자체가 신형이 구야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의 몸이 이 별자리가 움직이는 것에 그러니까 절기에 대응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고 황제가 물어보는 그 질문에 기백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보면 이렇게 뭐 왼쪽 다리는 입춘, 봄에 응하고 뭐 어떤 날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왼쪽 옆구리는 춘분에 응하고 어떠한 날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절기와 이 사람의 몸을 연결시킨 거죠. 아까 그리스 의학에서 우리 몸이 커다란 자연 그리고 유니버스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도 동의보감에서 인용한 건데 침구 기일 아까는 이제 금일이었죠. 기일 이거는 침을 놓는데 좋은 그 날짜들입니다.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이 날에 맞춰서 침을 놓는다. 이런 시각이 있었던 거죠. 침구 택일 다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동의보감이 아니라 침구 경험방, 그러니까 허임 선생님의 침구 경험방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뭐 비슷한 얘기입니다. 뭐 내경을 인용해서 소문에 뭐 상현달과 하현달이 뜨는 날, 달이 차는 날, 뭐 이런 날에는 침뜸 치료하기 좋지 않다. 기일이다. 그 남자는 뭐 술일에 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침을 언제 놔야 되는지 언제 놓지 말아야 되는지를 별자리 달의 움직임, 달의 차고 이지러짐에 맞춰서 놔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이런 걸 medical astrology, astrological medicine 뭐 이렇게 의학 점성술이라고 했고요. 12개의 점성학적 별자리 및 태양과 달 그리고 행성의 영향력과 신체 여러 부분과 질병 그리고 약물을 연관짓는 고도의 의술 체계입니다. 여기서 의술 체계라는 말이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면 이제 미신이다, 이거 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건 사실 미신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과학적이었던 거죠. 제가 미신이라고 보통 정의하는 것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어떤 신의 의지가 개입된 것들이 샤먼적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뭐 신한테 뭘 준다든지 빈다든지 해서 해결이 될 수 있으니까. 근데 이런 체계는 자연을 해석하려는데 잘못된 추론이었을 뿐이지 신이 개입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를 제가 미토스에서 로고스로 이행한 시기라고 제가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 의학이 시작된 시기라고 보통 의학사적으로 얘기합니다. 히포크라테스를. 이런 시각을 잘못된 추론이라고 생각해야지 미신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좀 옳지 않습니다. 근데 또 이런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서 옛날 거니까 무언가 옳을 것이다. 고대 그리스의 의학 혹은 고대 한나라의 의학, 중국의 의학 이런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는 더욱더 안 되겠죠. 이건 이제 12개 황도대 별자리와 인체 부위를 이제 연결한 겁니다. 아까도 뭐 충분히 옆구리에 해당하고 뭐 입춘이 왼쪽 팔에 해당하고 동의보감에 나왔던 그 구조를 기억하시죠? 이건 그림으로 이제 별자리와 이제 인체를 연결한 그림이고요. 요거는 좀 더 뒤에 와서 18세기입니다. 18세기. 그러니까 1700년대에 아이슬란드의 어떤 약 조제상, 그러니까 약종상의 노트예요. 여기 어떤 약을 어떤 날짜에 써야 되는지, 그러니까 특정한 날에 써야 되는 약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상황보다도 하늘의 변화가 인간의 질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 하늘의 변화에 맞는 약을 쓰면 된다라는 생각이 이렇게 18세기까지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학 점성가는 한 개인의 출생 시의 하늘의 천궁도를 검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별이 어떤 별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거에 파악해서 뭐 이 사람은 간이 약하니까 뭐 간을 보강해주는 약을 써야 되고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양자리의 머리와 연관성으로 인해 행성이 양자리에 있는 사람 태어날 때 뭐 두통을 앓을 가능성이 더 높다. 양이 뭐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서 그런가요? 뭐 이런 식의 추론을 한 겁니다. 뭐 천궁도에서 황소자리가 강한 사람은 인후염, 뭐 소리가 나는 그 음성을 내는 질환이 더 많을 것이다. 지금도 이런 식으로 약을 처방하는 한의사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네, 고대 그리스에도 똑같은 게 있었다는 게 재밌죠. 예, 결국 사주팔자 이런 명리학 같은 거랑도 어차피 연결이 되고요. 기본적인 생각은 이거죠. 시작할 때,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시작할 때 하늘의 특정한 기운을 받게 된다. 뭐 사주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astrological theory는 이렇게 anything begun at a particular moment, 특정한 시간에 시작하는 것은 takes on the quality of that moment, 그 순간의 어떤 기운을 받는다. 고대 그리스에서 했던 생각이고요. 또 이렇게 특정한 기운을 받았기 때문에 자연이건 인생이건 병이건 이 시작의 특성이 앞날을 40대 죽을 날도 또 살 날도 결정한다는 생각이 결국 이 점성술의학 그리고 사주팔자, 오운육기에 의한 한약 처방 이런 걸로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허임 선생님이나 허준 선생님이 이런 시간에 맞춰서 약을 처방한 것은 아니고요. 반전이 있습니다. 자, 위에 구절은 동의보감에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허준 선생님이 써놓으신 거고요. 자생경에서 인용한 건데 자침하거나 뜸을 뜰 때 행련이 있어 꺼려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급한 병이 어찌 이런 것에 구애받아 치료하겠느냐. 통달한 사람, 잘하는 사람이라면 어찌 이런 것에 얽매이겠는가. 그러니까 얽매이지 않고 침을 놓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침구경험방, 허임 스님, 명불허전 때문에 유명해지셨죠. 의방서에 이치에 통달하고 뛰어난 사람은 이러한 침구 택일, 어떤 날짜에 특정한 날짜에 침을 놔야 된다.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는다. 라고 또 기술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존경하는 허임 선생님, 허준 선생님 모두 실제 고전에 나와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 계속 피타고라스 학파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콩을 먹지 않았다 그래요. 피타고라스 학파는 기본적으로 채식주의자였는데 콩까지 먹지 않은 이유가 콩 안에는 이제 작은 생명체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콩도 먹지 않았고요. 아주 이렇게 종교적으로 모여서 이렇게 단체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아이소노미아, 이 평등의 법칙, 뭐 지금은 이제 아이소노미아를 여러 군데 쓰이고 있는데 그리스에서 이 harmony of all substance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몸에서 이 평형을 이루는 거죠. 여기서 이제 휴머에 관한, 그러니까 체질에 관한 이론도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소노미아를 맞추는 것을 어떤 치료의 목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restoring metabolic balance and harmony, 음과 양의 균형을 맞추는 모든 것에 균형을 맞추는 게 이 고대 그리스 의학의 기본이 되는 거고 그게 사실 히포크라테스보다도 먼저 피타고라스에서 시작된 거죠. 이 항해승제론은 내경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굉장히 훌륭한 얘기가 우리 생각에 뭐 좋은 건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항해승제론에 따르면 이게 많아지는 것, 좋은 게 많아지는 것도 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항해승제론도 자연계의 평형을 유지하는 법칙을 얘기합니다. 뭔가 이렇게 너무나 튀어나오면 그 결국 다른 것에 의해서 억제돼서 하나하나 밸런스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나중에 되고요. 뭐 오행 상생 상극의 법칙 이런 걸로 발전이 하게 되죠. 자, 히포크라테스에 나오는 유명한 말이죠. First do no harm. 선행의 원칙에 해당하는 말인데요. 이것도 사실 피타고라스가 원조라고 합니다. 이 피타고라스는 아까 채식주의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가능한 한 이렇게 음식 같은 거 갖고 모든 것을 했는데 그게 이제 히포크라테스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포크라테스는 거의 이 온전한 내과 의사였어요. 뭐 히포크라테스 전서에는 사실 뭐 외과 시술도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그런 것이 모두 다 히포크라테스의 저작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히포크라테스의 정체성 자체가 이 내과
그 내과 처치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자연의학적 처치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을 대거나 하는 어떤 뭐 좀 침습적인 치료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시했기 때문에 first to no harm이라는 것이 어그레시브한 치료로 환자한테 해를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이런 생각에는 기본적으로 깔린 것이 대자연, 자연과 우주의 힘 그리고 환자 자신의 자연 치유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회복할 것을 강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한의학만 어떤 자연 치유력, 내적 치유, 치유력 아니면 어떤 자연의 어떤 치유의 힘 이런 것을 강조한 건 아니고요. 고대 그리스 의학에서도 뭐 피타고라스, 히포크라테스로 이어지는 그 내과의의 전통이 모두 이런 자연 치유를 굉장히 중요시했던 학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분법적으로 서양은 무조건 물질적이고 어떤 너무나 이렇게 환원주의적이고 동양은 정신적이고 전체론적이고 부분적이고 전체적이고 조화를 중심으로 하고 균형을 중심으로 하고 서양은 정복을 중심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봤듯이 고대 중국과 그리스의 모두 이 하늘의 움직임, 점성술에 바탕한 천문 지리에 바탕한 의학 시스템을 같이 했었고요. 또 자연 치유력을 둘 다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겼고요. 또 당시에도 중국에도 이렇게 백고파라는 그 파가 있었다고 해요. 이 파는 이게 수술이나 외과 시술을 되게 중요하게 여겼던 파고요. 또 고대 그리스에도 히포크라테스와 달리 이렇게 헤로필러스 같은 그 의사는 수술을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뭐 많이 했다라는 말을 떠나서 좋아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막 살아있는 사람도 수술했다라는 그런 전설 같은 것도 있고요. 엄청나게 많은 그 수술 그리고 시체부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고대 그리스 의학도 갈렌으로 나중에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내과적 전통이 훨씬 더 도미넌트하게 이어지게 되죠. 뭐 한나라 때나 뭐 그리스에서나 다 백고파나 헤로필러스의 학파는 좀 더 이렇게 뒤안길로 가게 됩니다. 뭐 당시에 수술적인 어떤 수준, 정교함 그리고 살균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과적인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파가 더 도미넌트하게 했을 거라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중국에도 자연과학이 있었고요. 뭐 지난 시간까지 계속 제가 강조했던 겁니다. 중국에도 자연과학이 있었고 서구에서도 관념과 영성 이런 음양이 모두 존재했었고요. 이것이 계속 이지러지고 차고 그 변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네, 너무 요즘은 좀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자연과 서구는 너무 이렇게 환원주의적이고 동양은 무조건 이게 전체론적이다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는데 뭐 지금 현대에 봐선 맞는 얘기지만 이 한의학, 이 동양이라는 그 학문체계, 동양이라는 정체성을 어떤 차이점 하나 갖고 이렇게 규정 지어버리는 것 같아서 동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작아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동양 혹은 한의학을 이렇게 어느 한 작은 부분으로 규정 지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한의학 속에는 이 자연주의, 그 자연과학적 전통이 굉장히 크고요. 전에 말씀드렸던 조셉 니담의 이 동양의 과학과 문명도 사실 그런 얘기예요. 동양이 이렇게 너희들 생각하는 이렇게 뭔가 뭐 주술적인 것만 다루는 게 아니라 이 과학과 문명이 굉장히 발달했었고 지금도 그 전통이 내려오고 있다.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이 한약을 너무 작은 카테고리 안에 가두지 말고요. 좀 더 자유스럽게 동양과 서양을 모두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